그 지방과 수도권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답 없다. 이렇게 오히려 솔직하게 말한 게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렇게까지 초고가 아파트가 과열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그 중저가에서 거래가 좀 많이 되면서 가격 상승이 조금씩 소폭씩 되는 상황들이고, 초고가나 이런 지역들은 거래가 굉장히 적지만 계속 호가로 거래되는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요. NH농협은행의 김효선 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정부도 이제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뭔가 정책들을 좀 미리 계획도 할 텐데 네.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매매가가 또 오르면 이제 또 정책을 안 낼 수도 없는 분위기인데 지금 우선 4차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공급 대책이 준비되고 있다, 뭐 조만간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공급 대책은 근데 너무 많이 나왔었긴 했거든요. 네. 지난 뭐 윤 정권 때부터 나온 걸 치면은 뭐 270만 호 얘기도 나왔다가 150만 호 얘기도 나왔다가 네. 그리고 할 수 있는 유휴부지도 대부분은 다 이제 그렇죠. 나왔었고, 근데 뭐 재정비도 지금 핵심적인 제도 몇 개는 계속해서 규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속도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숫자적으로 증명이 되지 못해서 지금 당장은 이제 국민들과 정부의 신뢰도가 굉장히 좀 깨져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아 보이고요. 아마도 그 유휴부지가 아직까지 각 공공기관들에서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후보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노후도시 쪽이랑 3기 신도시가 물량적으로는 가장 좀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속도를 낼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정도가 또 나올 거고, 또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게 사실은 매매 시장보다 더 큰 사회적으로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뭐 신축 매입 임대주택 같은 속도가 비교적 빨리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났다라는 것과 같이 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빌라나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것들도 임차 시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이제 지원하는 그런 완화책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재정비가 속도가 나기가 제일 어려운 이유가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사업성은 정부에서 해줄 수가 없거든요, 정책적으로. 근데 그나마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거는 그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나는 지역에서는 그게 사업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동의와 그 비동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제초한 부분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뭔가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26년 안에 뭐 27년 안에 입주가 되는 거는 아파트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비아파트 쪽 그리고 이제 그쪽은 매입 임대로 신축 매입 임대 이런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매매가는 잡기가 참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비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해서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지느냐? 그러면 올 한 해는 아파트 매매 상승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냐? 이런 또 궁금함이 생길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죠. 비아파트 뭐 전월세 공급한다고 해서 임차 수요를 그걸 해결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매매 시장은 내가 매입할 주택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고 선호도 높은 지역만 올라가는 이유는 그 자산에 대한 가치가 커 보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걸 또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 보면 부동산적인 얘기는 아니고 경제에 좀 영향이 있는, 연관이 있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부동산 정책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매매값을 잡겠다고 정책이 정부에서 계속 그 방향성을 갖고 간다면 계속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수요는 규제할 만큼 규제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공급도 사실 굉장히 열심히 연끌하긴 했거든요. 근데 네. 공급 대책은 많이 나왔지만 그게 어느 정도 속도가 났는지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제대로 그 점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공급 계획을 거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면 좋지만 그게 단기적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계획들이 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또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좀 가름말을 타준다거나 해서 국민들이 단기적으로 또는 뭐 장기적으로 기다리면은 그래도 나오겠거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그래도 일부 수요는 좀 기다린다거나 뭐 전월세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신뢰도를 회복하는 부분이 오히려 가격에 좀 더 안정화를 줄 것 같고요. 지난해에도 97 공급
대책 나오고 시장이 더 큰 반응을 한 것처럼 네. 이번에도 그 기대와 달리 뭐 비슷비슷한 대책을 내놓으면 오히려 더 과열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아까 수요를 이제 누를 만큼 눌렀다고 이제 규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오히려 너무 많이 눌렀기 때문에 반발하는 지역들도 많고 특히 뭐 토어제나 투기과열지구 우리 동네 왜 묶었냐 하면서 지금 또 이제 올해 6월에 또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정책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치적인 또 이제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수요를 누른 거를 오히려 약간 일부 푸는 규제 완화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혹시? 토어제나 뭐 투기과열지구 푼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딱 예단할 수는 없지만 작년 2월, 3월에 토어제를 한번 풀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너무 생각보다도 더 크게 가격이 너무 과열이 돼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책인데 너무 정치적인 성격이 강해진 제도라 네. 그거를 푸는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국토부에서 꼭 안 풀어도 되거든요. 서울시에서도 그게 좀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되면은 뭐 이의를 제기해서 검토해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 사실 서울시에서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걸 실질적인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풀었을 때 여파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도 묶였던 32곳을 제외한 지역들은 가격이 또 많이 상대적으로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외곽 지역들을 풀면은 가격이 분명히 과열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게 정책적으로 풀기로 결정을 할 수 있을까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비규제 지역이라는 곳들도 지금 막 이렇게 꿈틀꿈틀 막 올라가고 뭐 특정 지역들은 막 올라갔는데 여기를 그러면은 안 묶으면 이미 묶여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로 그러면 확대로 할 확률도 있을까요? 토어제나 이런 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네. 이대로 가자. 이대로 일단은 유지하지 않을까. 어. 근데 외곽 지역은 사실은 우려가 될까봐 묶였던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려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오히려 그동안 너무 하락했던 곳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졌는데 그때 확 묶여져서 너무 좀 억울해 보여요. 그리고 특히나 재정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제일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특히 외곽 지역으로 대표되는 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같은 지역들은 그 오래된 노후 아파트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네. 거기를 아예 못 팔잖아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니까. 근데 재정비도 사업성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고를 이제 겪고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좀 선별해서 풀어줬으면 좋겠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푸냐 안 푸냐는 결국에 이제 어떤 표심으로 결정이 날 것이다. 지금 뭔가 이렇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네.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은 선거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6월 달이 지난 이제 뭐 7월이라고 치면 그때부터는 뭐 당장 다음 선거가 조금 남아 있는데 그때 뭔가 정책적으로 뭔가 드라이브를 건다거나 뭐 규제가 새로 나온다거나 뭐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세금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일단은 그 이전에 또 양도세를 유예를 유지하느냐 마느냐도 있고 또 네. 종부세도 올해는 그냥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수준으로 그치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검토를 해야 될 테고요. 공시지가도 현실화하는 것들 멈춰놓은 거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논의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속 군불대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보유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선거 끝나면 보유세 인상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가 되시는지 아니면은 그쪽으로는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쪽으로는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보유세 네. 인상? 보유세 인상이라는 게 근데 의미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게 뭐 공시지가를 현실화 다시 시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절할 수도 있고 세율을 건드릴 수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세율을 건드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한 거고요. 공시지가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같은 경우에는 좀 구체적으로 논의돼서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법은 바꾸지 않지만 네. 시행령이나 이런 거를 바꿔가지고 약간 반 정도 올리는 확실하게 올리는 느낌까지는 아니고 네. 그러면 그런 정도를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소위 말하는 이제 강남권의 그 고가 주택들에서 영향을 좀 받을까요? 가격이 좀 그냥 조정을 받거나 단기 급락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저희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랑은 지금은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 게 그 문재인 정권 때 투자자들의 기조는 다주택자였거든요. 초반에는. 네. 그냥 주택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택수를 여러 채 늘리면서 갭 투자 여러 채 하시고 그때는 다 올라갔으니까 시장이. 그래서 그냥 똑같은 돈이 있으면은 나눠서 몇 채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근데 네.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그런 분들을 그 한 주택으로 몰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보유세의 강화가
굉장히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죠. 다주택자들이 그냥 세금을 굉장히 많이 급등하게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 여파로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강한 그 종부세를 겪어보신 분들은 다주택자가 되려는 분들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그냥 다주택자로 여전히 남아있으신 분들도 그거를 뭐 그 상생임대주택을 등록해 놨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임대사업자로 해놓으신 분들이라거나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린다거나 이런 분들이지 내가 투자 목적으로 계속 여러 채 늘려야지 이런 분들 안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종부세를 높인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는 걸 경험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서 종부세가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더 지향하게 되는 그런 정책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강남에 계시는 뭐 1주택자까지도 세금을 높이겠다 하면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할지 말지도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일 테고 그리고 어찌됐든 그게 다주택자에서 다시 또 똘똘한 한 채를 양상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같이 또 일부 지역에 몰리는 거는 더 심화될 거라서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이제는 이제 다주택자 규제 가지고는 사실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1주택자들을 뭐 사실상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주택수가 많으면 중과를 했는데 이제는 그냥 다 총액으로 똑같이 해서 세율을 뭐 동일을 하게 하겠다 하면 상대적으로 1주택자가 중과 받는 거로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간다. 그 정도의 세법 개정. 이런 건 좀 예측이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1주택자로 계셨던 많은 분들이 강남에 그냥 예전부터 살고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재건축이 돼서 갑자기 수십억 오른 그런 네. 고령자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조세 형평성 문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게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주택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종부세를 많은 분들이 내고 지방은 이제 아무리 자산가를 하더라도 네. 내지 않고 또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재산세를 또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돼서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 한 해 만약에 이제 뭐 과거 같이 뭐 연초부터 살짝 올라오다가 여름 돼서 막 폭주하고 9월쯤에 규제 나오고 이제 대출 규제 막 이렇게 갔던 그 패턴이 반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죠? 몇 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올해는 그 25억 초과는 2억 나오고 15억이 네. 넘어가기만 해도 4억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 규제가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초고가 아파트가 과열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그 중저가에서 거래가 좀 많이 되면서 가격 상승이 조금씩 소폭씩 되는 상황들이고 초고가나 이런 지역들은 거래가 굉장히 적지만 계속 호가로 거래되는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확산이 돼서 이게 이러다가는 막 영끌족들 뭐 나중에 또 가계부채 힘들어지고 그래도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야 이제 그런 정책들을 펼칠 텐데 가계부채를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날 수는 없게 만든 구조라서 올해는 좀 다를 것 같고요. 그게 정책적으로 좀 중간에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뭐 정책 때문에 시장 상황이 바뀌거나 하지 않고 지금이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예상됩니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요즘에 이제 주식 시장으로 이제 유동성을 좀 보내겠다라는 정책들을 지금 정부가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이거를 부동산 안에서도 지방 부동산으로 돈을 좀 보내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다주택 규제를 뭐 지방은 좀 풀어준다든지 뭐 양도세를 지방에 사는 건 좀 감면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방으로 돈을 보내는 정책이 올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늘 논의는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주택자 특히 미분양 같은 데들 뭐 세제를 아예 그 양도세를 몇 년간 유예를 해준다거나 뭐 취득세를 아예 면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논의는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방이 지속적으로 특히 미분양 시장은 계속 상황이 안 좋은 거는 마찬가지라서 논의는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네. 저는 약간 그게 타이밍이 지연되지 않았나? 좀 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아예 뭐 정권 초에 바로 그냥 지방은 좀 풀어주고 그냥 아예 그렇게 했어야 미분양 악화 얘기 나오고 지방이랑 이렇게 서울이랑 격차 생기기 시작했던 초반에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코로나라는 그 전 세계적인 그런 악재 때문에 자산 시장이 굉장히 묻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사실은 인구 구조나 사회 구조가 굉장히 변화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그 풍성한 유동성 때문에 자산 시장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제 잘못된 안경을 끼고 지방도 있었던 올랐으니까, 것 같아요. 그때는. 네. 근데 이게 너무 2022년 하반기부터 급변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몇 년 사이에 아예 주택을 자산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초기에 그냥
대한 금리가 막 크게 오르고 이래서 지방이 안 좋아지고 이랬던 초기에 그런 정책을 썼었으면 많은 뭐 전국에 있는 수요들이 지방으로 갔었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지방과 서울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인구나 이런 사회구조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서 지금은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큰 그런 수요의 변화는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위원님 얘기를 지금 종합해 보면은 올해 뭐 어느 정도 상승은 하겠지만 막 강력한 정책이 나올 만큼의 급등장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정부가 어느 정도 상승을 그냥 용인하는 정도에서 극단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올 확률도 있다. 네,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건가요? 네. 하락의 요소는 없나요? 하락의 요인이요? 하락의 요인은 그러니까 지금 뭐 전반적인 경제 침체라던가 네. 아니면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규제들, 그러니까 토허제라던가 규제 지역으로 인한 대출, 뭐 재정비, 세제에 대한 규제 이게 아직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하방의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규제만으로도 하락 추세 전환까지도 갈 수 있다. 그 확률이 그렇지는- 높진 않고. 예, 공급에 혹시나. 대한 부분이 너무 네. 크고. 네. 네. 그러면 올해도 어쨌든 작년만큼의 상승폭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상승에 아무래도 좀 무게를 두는 게 네, 네. 맞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또 유동성도 어쨌든 뭐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이니까 그러면은 정부가 만약에 어떤 또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좀 안 하면 좋겠다. 뭐 반대로 이런 정책들 위주로 좀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뭐 제언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정책을 계속 이렇게 급하게 내놓으면서 뭔가 그 국민들로 하여금 뭐 말을 바꾼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정책들 한마디로 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정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은 정부 정책도 되게 중요한데요. 뭐 이번 정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 몇 개 계속 이렇게 오면서 정부 정책과 주택 가격이 그 정부의 정책의 그 의도대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신도 좀 많고 그리고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 나왔음에도 실제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다렸던 분들에 대한 또 불신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정책들을 그냥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막 내놓으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네. 정책 내놓으라고. 그래서 언론이 정책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냥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펼치지 못했던 게 지난 이제 몇 정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권은 이제 적어도 중장기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언젠가부터는 그 지역 균형 발전 얘기가 안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 공급도 수도권 얘기만 나오기 시작했고 지방의 개발 호재는 지선 때만 잠깐 나오고 막상 선거가 끝나면은 어디로 가는지 모든 뭐 그런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이 다 사라지는 이런 게 지금 몇 개 정권에서 반복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 구조적인 굉장히 큰 변화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몇 개 그 어디 공식 석상에서 말씀하신 그 지방과 수도권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답 없다. 이렇게 오히려 솔직하게 말한 게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더 이상 부동산 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지방의 산업 구조나 경제 정책이나 그리고 뭐 은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에 관련된 정책까지도 다 부동산 시장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패키지 정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수요가 너무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수요들이 다시 고향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역 경제를 위한 정책들이 좀 나오고 그게 실제로 되겠구나라는 신뢰도를 줄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하면 그게 오히려 집값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공급 대책뿐만 아니라 이제 앞단에 있는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네. 수요를 다시 뭐 지방 이런 데로 회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